그럼 지금부터 정준길 변호사님이 어떻게 탄핵은 무효임을 확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형집행 정지를 이렇게 이끌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저와 정준길 변호사님이 형집행 정지를 넣고 바로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술을 하러 나오셨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묘하죠? 형집행 정지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법은요, 무시할 수 없는 무서운 거예요. 이제부터 법의 힘, 법으로 탄핵당한 대한민국을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지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우리 유채고가 라이언 특공대 이야기를 했는데, 라이언 특공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라이언 특공대는 세 가지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는 인권, 세 번째는 법치입니다. 그리고 라이언 특공대가 이 자유와 인권과 법치라는 세 가지 가치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구체적으로는 형집행정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효인 탄핵과 그 뒤에 뒤이은 어떤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장기간 구속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탄핵은 무효이고, 무효인 탄핵에 의해서 대통령을 쫓겨나신 후에 검찰의 일부리한 수사에 의해서 구속된 그 과정은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치주의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석방하는 것은 그런 법치주의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라이언 특공대, 유채고가 대장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라이언 특공대를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만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언 특공대는 세 가지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과 법치주의 세 가지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문제 있는 구속에 대해서 당연히 석방을 주장하는 겁니다. 라이언 특공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라이언 특공대의 현재의 어떤 대한민국 어떤 시대 국면에서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은 무효다. 두 번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형집행정지. 세 번째는 보수파 통합의 방안,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를 보수파들이 되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보수파 내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무성, 니는 집에 가라. 배신파와 탄핵파들이 스스로가 보수파의 통합의 중심에 서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버리고 그들이 뒤로 물러설 때 바로 보수파의 진정한 통합, 그리고 이를 통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이 세 가지 모토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탄핵이 무효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탄핵은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그렇고 탄핵 재판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적법 절차의 원리나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한 재판이기 때문에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소추 과정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의 기관인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가진 한 인격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으로서의 기본권을 가진 박근혜라는 한 사인으로서
당연히 기본권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느냐?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무단임권입니다. 공무단임권이라는 것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공무단임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을 당한 경우에는 5년간 공직에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 임명의 제한을 명백히 받고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당합니다. 직업의 자유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와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을 침해당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상의 원리인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의 적용을 받고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내용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이 억울함을 스스로 설명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과정에서는 12월 3일 탄핵소추가 되고 난 다음에 불과 6일 만에 탄핵소추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아무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국회의 자유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국회의 자유권을 아무리 인정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의 원칙인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어떤 국회의 자유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통령이 사인으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노무현이가 본인의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낸 결정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 재판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검찰에서 수사한 공범, 특히 최서원 원장의 기록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탄핵은 일종의 행정상의 어떤 징계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재헌 헌법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탄핵소추의 과정을 진행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제32조 단서에 따르면은 수사기록, 수사 중인, 소추 중인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받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명백하게 당사자의라는 이런 제한이 없고 모든입니다. 사실은 모든 수사, 재판 그리고 소추 기록을 받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규정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이 규정은 요번에 신설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규정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다가 그것을 근거로 탄핵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수사한 검찰의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서의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죄가 인정되는 내용으로 수사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탄핵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 기록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 아무리 뭔 짓을 해봐도 결국 그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탄핵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받아볼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시에 잘 알고 계시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 중간에 2명이 그만둔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갖고 무조건 이정미가 그만두기 전에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 탄핵 재판을 선고를 하겠다라고 나섰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데, 자, 그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검찰에서 최서원의 공범이라고 인정된 또는 정호성의 수사 기록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진행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과연 2017년 3월 10일까지 92일 만에 탄핵 재판이 선고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수사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만으로 더군다나 지금 검찰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낸 증거라고는 뭐예요? 검사 공소장 2개, 그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리고 그 다음에 일부 언론사의 그 기사, 이게 다잖아요. 이거 갖고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3월 10일 날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못 나옵니다, 절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3월 10일 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상컨대 적어도 그날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6월 내지 9월 정도가 되면 겨우 판결이 선고될 정도의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여론으로 형성된 국민 여론이긴 하지만 아무튼 당시의 여론에 따라서 내가 4월 달에 질서 있는 투진을 하겠다. 그리고 6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정치권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국회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3월 10일 판결 선고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질서 있는 퇴진과의 시간 간격은 고작 한 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한 달을 앞당기려고 대통령을 굳이 탄핵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불법적으로 이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그 한 달을 빨리 하려고 한 그 행동들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대로 그 기록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 3월 10일 날 판결 선고할 수 없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날 선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3월 10일 날 선고했으면 그때까지 조사된 증거만을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수 없죠. 증거 부족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헌법재판소에서는 3월 10일 날 판결 선고를 이미 결정하고 사실상 탄핵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래갖고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헌법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인 준비 절차 과정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최소원의 수사기록 일체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이미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죄와 공범으로 되어져 있는 그 기록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보면 탄핵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소추한 내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기각됐죠. 뭐만 탄핵 사유로 인정됐어요? 검찰에서 공범이라고 인정한 부분, 수사 기록으로서 그 증거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수사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세 가지 중에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과 직권남용,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한 강요죄 세 가지인데 어느 죄가 제일 무거운 죄예요? 강요죄죠. 근데 강요죄 나중에 무죄 났죠? 죄도 안 되는 거를 기소했다라고 무죄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검찰의 수사 기록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3월 10일 날
탄핵 결정을 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이것만이 문제냐? 아까 40조에 따라서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다고 그랬죠.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은 형사재판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뭡니까? 자, 기소를 할 때 반드시 증거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민사에서는 증거조사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형사는 자,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현재 현출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증거를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검찰에 안종범이가 진술을 했어요. 근데 안종범이의 피신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종범을 먼저 불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신문을 한 다음에 신문이 끝난 다음에 안종범의 그 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시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증거조사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이해하셨죠? 자, 잘 보세요.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준비기간에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가지고 안종범의 피신조서, 진술조서를 이미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증거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증거조사를 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비로소 그 조서를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되는데 증거조사를 하기도 전에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입증이 되지 않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추정하면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공범이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 그 자료를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으로 이미 다 본 상황에서 이미 머릿속에는 유죄 신증이 오히려 되어 있어서 유죄 추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히려 변호사가 검사가 원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 재판은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변호사가 인정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엉터리 같은 재판이 진행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자, 절차에 관해서만 문제가 아니라요. 탄핵 사유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첫 번째,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박 대통령께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대국민 약속도 위반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했기 때문에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유가 중대하다 그래서 탄핵을 인용했어요. 탄핵 재판에서는 첫 번째 탄핵 사유가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유가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 엔도 요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자, 첫 번째 공익실현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헌법 어디를 살펴봐도 공익실현 의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 과정에서 거의 한 번도 공익실현 의무가 쟁점이 돼서 공익실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들이 오간 적도 없어요, 제대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정문에 공익실현 의무 얘기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익실현 의무라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어디서 오냐면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무에서 시작을 해요. 자,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민의 의무는요, 법적 의무가 아니고 정치적 의무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익실현 의무라는 것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라는 게 헌법전에 나와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무능함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절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왜? 탄핵 사유는 세계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법률적 탄핵 제도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탄핵 제도를 택하기 때문에 무능력하면 탄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법률적 탄핵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탄핵을 그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직무를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갖고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의무 위반이 바로 공익실현 의무 위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공익실현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법준수 의지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말도 안 되는 JTBC의 태블릿 PC 의혹 보도, 가짜 보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트릭을 많이 썼죠. 트릭을 써서 사실은 국민들을 오도한 그런 보도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과하셨잖아요. 그죠? 그날 하신 얘기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진실과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대국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검찰과 그 다음 특검에 가서 조사받기로 해놓고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왜 검찰에 가서 조사 안 받았습니까?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을 가서 조사받는 거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스럽게 자꾸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시간 좀 달라고 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랬더니 갑자기 기소를 하면서 공범들과 공범이다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서 피해자를 입건했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두 번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가서 조사받기로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판에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조사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겠다, 녹화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녹화 여부는 바로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난 그거 싫다, 동의 못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건 권리지 않습니까? 조국이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법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특검이 그래도 동영상 촬영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무산된 거거든요. 그게 대통령 잘못입니까? 근데 왜 이것이 대국민 약속 위반입니까? 마지막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는 최근에 문재인 치하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 하는 거 보셨죠? 검찰이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 하던가요?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요번에 유재수 감찰 비리 무마 의혹 관계돼서 압수수색 했을 때요, 검찰이 직접 들어가서 안 해요. 왜? 형사소송법에 청와대는 군사적 비밀 관련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못하게,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다 어떻게 해왔냐면, 검사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면 거기서 받아서 본인들이 필요한 자료를 빼가지고 이미제출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특검이 못한 이유는 뭐냐면 특검 진해가 들어가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건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네 그렇게 무리하지 마라. 너네가 그렇게 금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너네 월권하지 마라. 이거 갖고 시시비비 하다가 박영수가 시키는 우리 아내하고 진해가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압수수색 거부가 문제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 의무라는 것은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법준수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든 사유들이 사실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중대하다고도 탄핵 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죠. 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와 유채고가 함께 쓴 공조에 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유채고랑 제가 자 박근혜 대통령께 적용한 바로 그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노무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어요. 여기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노무현은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냐면 국회의 법을 구시대의 적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적대적인 의사까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중립성 문제가 생기니까는 자제해 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는데도 의도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위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하려는 의사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한 수준이 아니라 법 준수 의지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법 적대적 의사까지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노무현이 오히려 마땅히 탄핵되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도 적어놨어요.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뒤늦게 자꾸 탄핵무효 외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것은 오히려 보수우파 통합에도 저해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문재인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자, 문재인 끌어내야죠. 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네, 문재인을 끌어내려면 보수우파가 통합돼야죠. 네. 그렇죠? 탄핵의 무효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유채고랑 제가 그 기쁜 소식을 느끼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랫동안 문 닫았던 유해 TV를 통해서 탄핵이 무효다라고 좀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탄핵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7대3으로 나눠져요. 탄핵 어쩔 수 없었다, 잘한 것이다 7이에요. 잘못한 거다 3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탄핵이 어쩔 수 없었다 내지 부득이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수우파가 상당히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우파 가운데에서 아까 30% 있잖아요. 30%가 보수우파가 탄핵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70%만이 보수우파가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요. 30%는 탄핵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30%가 70이면요. 그러면 그 나머지 30은 몇 프로예요? 9%죠, 9%. 그럼 어떻게 해요? 39%라는 얘기예요, 39%. 보수우파들한테 탄핵이 잘못되고 무효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보수우파가 40%, 7대3이 전체 국민이 6대4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중도층이죠. 쟤네들 그 꼴통 중에 절대 안 바뀐 애들이 있어요. 우리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보고 나서 쟤네들 중에 대가리가 아파하고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대요. 왜? 우리 말이, 내 말이 맞거든. 유치고랑 내가 하는 말이요.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반박이 안 되니까 머리가 터진대요. 그런데도 걔네들은 계속 탄핵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인데요. 중간에 중도층 중에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속아서 든 촛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난 탄핵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에 관심을 가졌던 국민들은 두 군데서 촛불과 태극기를 들었어요. 태극기를 든 국민과 촛불을 든 국민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언론에서 쏟아내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부 다 거짓이거나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촛불을 든 사람 중에 상당 숫자는 뭐냐면, 언론 등에서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등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도 애국심을 가지고 그래서 촛불 들고 나간 거예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이 허위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건 우리한테 부끄러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앞에 말을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그러니까 이 속아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우리 비율로 치면 한 30% 정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3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참 좋아하고 존경했었다.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총탄에 돌아가시고 부모를 총탄에 잃고 청와대에 쫓겨나셔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나라와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대통령들이 측근이나 친척 비리로 문제가 되니까 동생 두 사람도 청와대에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청렴하게 나라를 다스려서 참으로 존경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동네 아줌마 이름 같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뒤에 숨어서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앞에서 단순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니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이 벌어져 갖고 애들이 물속에 빠져 죽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신머리 없이 롯데호텔 37층에 가가지고 애인을 만나고 그래서 정분이나 통하고 앉아있고 미용 시술을 하고 이런 미친 짓을 한 정말 개념 없는 박근혜 쫓아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세요. 만나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어야 되고 탄핵당해 되었어야 하냐라고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아서 속은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또는 기타 여러 과정에서 진실로 밝혀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최서원 원장의 변호사이기도 해요. 많은 얘기를 나눠봅니다. 근데요, 최서원이가 속칭 말하는 비선 시스템은요, 진짜 제가 손에 장을 치십니다. 장을 치죠. 그런 사람이 무슨 실세예요, 실세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최서원 원장이 저질렀다는 국정농단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표현 속에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세요. 그게 아니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현철이 아들 대통령 김현철이보다 심했습니까? DJ 정권 시절에 그 세 아들과 건노가 박지원보다 심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만사형통 이상득보다 심했나요? 아니 그 정도를 무슨 국정농단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슈퍼, 울트라, 나이스,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보수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속아서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자 아까 보수파가 제대로 잡으면 6대4가 된다 그랬죠. 이분들이 제대로 정확한 진실을 알게 되면 5대5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6이고 저쪽이 4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5대5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무효다라는 것이 지나간 물레방아에서 지나간 물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내년 총선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내년 총선을 저 좌파 애들은 바로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적폐 정치 세력을 몰아낼 마지막 기회라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이고 무효인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그 악한 정치 세력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청소하는 총선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 무효는 결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해내면 제가 얘기했어요. 최근에 어디 가서 유시민이 나와라. 아니면 유시민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와라. 좌파 중에. 나랑 얘기해보자. 논쟁해보자. 법적인 관점에서 논쟁 오케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논쟁 오케이. 다 좋다. 누구라도 나와라. 얘기해보자. 그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어버 하다가 수세에만 몰려갖고 뭔가 부끄러운 어떤 추억 내지 기억으로 갖고 있는 이거. 이것이 오히려 저들이 기획한, 아주 음모적으로 기획한 암울한 어떤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탄핵이 무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길죠? 네, 1시간 동안 지금 이제 서론을 하셨습니다. 네.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그냥 바로 질문 받으면서 대답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정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정세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겠어요? 석방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하죠. 지금까지 나온 이상한 얘기 중에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가지고 보수파 분열을 야기해서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문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싶어 한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인간들 많았죠. 그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다는 거 이제 아시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보수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그 좌파들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쉽게 용납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이가 그런 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한테 자신들이 지지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풀어준다고 우리 보수파 중에 문재인 지지로 바뀔 사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만 풀까요? 이석기 같은 놈 같이 풀라고 하겠죠. 한명숙 이런 사람 같이 풀라고 하겠죠. 같이 풀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게다가 뭐예요? 재판도 안 끝났어요. 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들이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럴 거예요?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현재의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게 3개가 있는데 2건은 파기환송돼서 병합돼서 진행 중이고 나머지 하나가 징역 2년으로 확정돼 있어요. 지금 구속되어 계신 거는 확정되어 있는 형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형집행정지를 하라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아프니까요, 불쌍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 내놔라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자,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는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우리 보수우파가 단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석방, 구체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면 그것이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면 관철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선뜻 못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수세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정치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우파가 형집행 박근혜 석방이라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바로 형집행 정지라는 단일한 배우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뭐냐면 오히려 통합에도 훨씬 가속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해 사실은 최고위원이 참 보면은 이게 감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이것을 단순하게 몇 명만 하고 사실은 끝날 수도 있었던 이 형집행 정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읽고 그래서 지금 오늘 10주째죠? 49번째. 오늘 검찰청에 직접 가서 접수한 게 49번째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집념 있게 변함없이 이런 릴레이 집회를 통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낸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유튜버들께서도 우리 형집행정지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좀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가 된다고 청와대에서 뭐 일종의 뭐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본인이 그 홍이 말 바꿨잖아요. 아, 바꿨어요? 이미 바꿨어요. 네. 뭐라고 바꿨냐면 처음에 24일 날 나온다. 몇 시에 나온다. 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당연히 나오실 거라 그랬다가요. 예.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에서 약속해놓고 태도를 바꿔서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되겠습니까? 방송에 그 해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혹시 언지는 받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아닙니다. 언지를 서로.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중간에 이제 첫 번째는 그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확인도 안 됐고 본인 혼자 떠드는 얘기고 자기 말이 맞지 않으면 또 말 바꿔서 그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광복절 특사 어쩌고 뭐 그런 얘기까지 또 벌써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어디 그 일개 민정수석한테 가가지고 그러면서 뭐 부탁하듯이 그게 우리 태극기 시민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하는 그 사람은 저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 박 대통령님을 아끼고 그 억울한 마음 함께 공감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그거 뭐 좀 민정수석 안다고 뭐 대화 나눌 수 있고 전화할 수 있다고 거기 몇 마디 나눠서 거기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 누가 우리가 그 꼴 보자고 했습니까? 저는 좀 만약에 그렇게 나오시면요 저는 나오실 리도 없지만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탄핵당하시고 구속되셨으니까 그들이 불법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들한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요. 네. 지금 형 집행정지를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앞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같이 동참을. 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보수파 진영에서, 그러니까 또 아까 왜 늦게 왔냐 이랬는데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근데 성경에, 먼저 앞선 자가 항상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늦게 오는 자가 앞서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랑 뭐 유채고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하여튼 홍준표의 말도 안 되는 자유한국당 그 사당화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많은 정치적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또 아시지만 저희가 그전에는 당에서 하여튼 그래도 보수우파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누구보다도 앞에서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핍박받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탄핵 무효를 했는데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정말 탄핵이 무효인가? 근데 좀 여담인데 누가 그 탄핵 책 쓴다고 했었죠. 자유한국당에서 탄핵돼서 책 써야 된다라고 누가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책 자유한국당에서 안 쓰니까 자기가 나가서 쓰겠다고 하면서 누군가 있었어요. 썼습니까? 아무도 안 썼죠. 탄핵돼서 책 쓴 사람 있어요 지금? 말만 했죠. 다. 유채고랑 저는요 우리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유채구나 저나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탄핵백서를 책을 좀 쓰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올해 2월 초쯤에 그 홍모 씨랑 통화를 한번 했어요. 왜 통화를 했냐면 탄핵물을 책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었다. 나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연락 주겠다고 했더니 연락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잘 쓰고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다음 자유한국당 탈당해가지고 거기 갔을 때도 탄핵백서 쓴다고 갔잖아요. 그리고 곧 쓸 것처럼 얘기했잖아. 그거 안 썼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제가 유채호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누군가 지금 써야 되는데 총선이 눈앞이고 그래서 3년이 지나가는데 누군가 이거 써야 되는데 아무도 안 쓰네. 안 되겠다. 우리라도 쓰자. 그래서 1년을 준비돼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아스팔트에서 함께 동거동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보실 점도 있지만 아무튼 유채구랑 저는 이 탄핵무효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한 1년 반 동안 나름대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탄핵의 무효라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그죠?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바로 창과 칼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탄핵 무효라고 외쳤던 분들 중에 누구라도 와보세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탄핵 무효라는 얘기를 하면 왜 탄핵이 무효냐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 내부에서도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다음 속아서 촛불을 든 사람들한테는 네가 왜 촛불을 속아서 들었는지를 알려주고 그다음 좌파놈이랑 붙어서는 네가 말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눈고도 없고 근거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서 이놈이 약이 올라왔고 바짝바짝 약이 올라와서 잠이 못 자게 만들어준 논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채구와 제가 만들어 놓은 탄핵은 무효다라는 이 논거가 알파의 오메가의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덧붙일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뺄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본질은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거니까 함께 꼭 이렇게 아스팔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를 너무 나무까지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견이 분분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무조건 우리 공화당처럼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게 우선돼야 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 시민들은 지금 급하니까 문재인 끌어내고 그때까지 다 같이 합치자 뭐 이런 겁니다. 또 거기다가 묶고 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탄핵을. 그래서 탄핵을 묶고 가자 하는 거는 저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일단 급하니까 그러면 힘을 합치되 나중에 분명히 탄핵 무효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걸 전제하에 나도 가끔씩 가서 그래 찍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무죄 석방 얘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박근혜 대통령 냉정하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예요. 그렇죠? 그럼 탄핵이 무효이면 무죄인가요? 탄핵이 무효이면 무죄예요. 일단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아니에요. 탄핵은 말 그대로 탄핵 재판에서의 결과고 형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탄핵이 무효인데 왜 갑자기 무죄 석방?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식한 얘기인 거죠. 자, 어제 저랑 제가 조원진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오늘 오경훈 그 사무총장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186만 명, 그 1000만인 뭐 서명 운동 받아갖고 무죄 석방 탄원서를 원래 오늘 고등법원에 제출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연락했어요. 이거 어디다 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고등법원에 낸대요. 야, 고등법원에 이거를 내면 대통령이 석방됩니까?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 파기한 송대 사건이 단무죄라고 쳐요. 그러면 그 고등법원이 석방해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거는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집행하고 있는 거야. 확정된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고등법원에서 파기한 중대 사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무죄가 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죄를 선고해도 풀어줄 수 없어요. 왜? 2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줘? 그래서 무죄 석방이라는 그 186만 명이 서명한 거를 법원에 갖다 주면 뭐예요? 석방할 권리도 없는, 무죄는 선고할 수도 있겠지만 석방할 권리도 없는 고등법원에 가서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직권남용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디다 내야 돼요? 검찰에 갖다 내야죠. 왜 검찰이야? 확정된 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석방을 하려면
무죄 석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석방을 하려면 형집행정지를 해야지 석방이 되죠 지금. 그러니까 형집행정지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입장을 바꿨대요. 두 개로 나눈대요. 186만 명 거를 하나는 법원에 고등법원에 내고 하나는 검찰에 냈는데 좋은데 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에 그 자료를 내면 검찰이 그걸 어떻게 받냐? 뭔 근거로 내는 거냐? 앞에 표지가 있어야지. 그냥 뜬금없이 무죄 석방해서 186만 명 서명해서 검찰청에 갖다 주면 민원실에 갖다 주면 그 검찰청 직원이 받겠어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저기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 그럼 법원에 제출해도 됐어요 이러면서 자기네들 모면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다가 형집행 정지 신청서를 올리고 그 186명을 붙여라. 그래서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취지다. 거기에 써야지. 이렇게 알려줬어요. 내 말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를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죄 석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무죄 석방에 대해서. 자, 헌법재판소 판결을 결정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치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무효다. 누가 무효다 선언할 거예요? 우리가 선언하면 무효가 되나요? 자, 무효는 팩트라고 치자는 말이에요. 자, 무효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면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총을 들어야죠. 무기를 들어야죠. 응? 저들을 쫓아내야죠. 혁명으로 쫓아내야죠. 그 방법 택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들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구속하는 과정도 결국은 뭡니까? 법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했잖아요. 부당하지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거꾸로 그 대통령을 풀어내고 탄핵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먹으로 할 거예요? 총 들고 할 거예요? 법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야죠. 틀립니까? 그럼 지금 박 대통령 석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런데 현재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낼 방법은 형집행정지밖에 없다라는 이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온갖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형집행정지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형집행정지를 말한 우리의 방향과 입장이 옳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탄핵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이제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을 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존경합니다. 그거는 틀림없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잘못되거나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인정하는, 대승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행정소송을 통한 탄핵무효 확인 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탄핵무효 확인 소송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는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가. 당사자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만이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무효 확인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해봤자 뭡니까? 현재의 사법체계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 두 번째 또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민사예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행정이에요? 자, 입법, 사법, 행정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굳이 얘기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뭡니까? 사법적인 판단이고죠. 그렇죠? 행정도 아니고 민사도 아니야. 근데 민사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거를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하고 행정소송에서 확인소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사건에 가가지고
나 피해금 500만 원 내놓으셔라는 소송, 민사소송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법체계 아래에서 불법 행위를 받았을 때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려면 법원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형사고소를 하려면 검찰청에 가야 되는데 검찰청에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300만 원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아니 세상에 사법적 성격을 가진 헌법재판을 가지고 민사나 행정에 가서 해주세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법을 조금이라도 하는 법률 전문가는요 각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각하를 한 판사가 나쁜 놈이에요? 그 각하를 한 판사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똑바르게 적의 신장을 정확하게 찌르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되지도 않은 어떤 이런 방법들을 자꾸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데도 계속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거는 진행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민사나 행정을 통해서 탄핵무효 확인소송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던 분들의 마음과 뜻을 저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것을 자꾸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가 사실은 무기력화되고 힘이 빠지는 결과도 있어요. 되고 가능한 것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런 확인소송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 형집행정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 탄핵무효에 대해서. 재심이 있어요, 재심. 재심이 가능한 것을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위해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재판소의 2016년 5월 26일 2015 헌마 20호 이건 정당해상 심판과 관계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심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재심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재심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해상 심판은 뭐냐면 이건 행정규정,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으니까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의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보이면 그러면 재심을 인정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는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탄핵 정당 해산 심판에 관한 얘기지만 일관적인 얘기로 보시면 돼요. 다른 재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큰 경우엔 재심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재판은 준용되는 규정이 뭐라고 그랬죠? 형사소송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 사유를 준용해서 이름 여기에 해당하면 재심이 가능하겠죠. 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보면 재심 사유가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5호를 보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의 면죄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아까 탄핵의 핵심 3가지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온 강요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 다시 얘기하면 탄핵 재판에서는 탄핵 사유가 중대하다고 봤는데 그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빠졌으니까. 더 경하다고 판단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죠. 무죄가 되니까. 뭐 여기에도 해당하고 합니다. 그 뒤에 뭐 내용들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드리는 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재심 가능합니다. 재심 가능해요. 자,
저보고 쓰라고 하면 제가 단 사흘 만에 다 써낼 수 있어요. 유채고랑 저랑 탄핵은 무효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바로 탄핵 백서에 해당하는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유채고와 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자, 써서 냈어요. 자,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를 변호인으로 임명해줘서 써서 냈어요. 냈어요. 현재 헌법재판소 상황에서 재심을 그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9놈 중에 박한철이가 그만두고 이정미가 그만두고 아직도 7놈이 남아있죠. 네. 7놈이. 그놈들한테 재심 신청서를 제 아무리 멋지게 써낸다고 해도 그놈들이 받아낼까요? 인정할까요? 자,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자들은 이전에 판단을 한 놈이기 때문에 재판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면 최소 6명이 돼야 되는데 7놈을 다 기피 신청하면 2놈이 합니까? 2놈이 하나요? 진행이 안 되죠. 헌법재판소 재판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권을 되찾아와서 헌법재판소를 일신한 후에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유채고랑 상의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가 찾아냈죠. 직권남용을 고발해서 이들을 형사처벌받게 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하면 공무원 잘리죠. 그렇죠. 더군다나 직무에 관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유채고와 제가 중심이 돼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인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 포함해서 우리 애국우파의 정말 상징적인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했는데 변희재 대표한테 좀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그때 못 모신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당시 고발인은 민족 독립선언 33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모두 33명을 했고요. 당시 고발인은 유여애, 변희재, 고영주, 정규재, 민중홍, 송호수님, 강용석, 신혜식, 정광용, 정성근, 신동욱, 허강인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는 제가 아까 헌법재판 과정에서 32조와 40조를 위반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답변하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내용의 본질에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만 그냥 멘트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보수파가 좌파들에 비해서 분명히 우월한 게 있었어요. 능력이 훨씬 더 우월했죠. 그렇죠?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도 우월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잘잘못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또 포용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파를 능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좌파를 여유있게 눌러갔었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주장들을 할 때 저들은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함께 거짓을 이야기해도 되느냐? 우리가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거짓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이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길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슈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들에 있어서 저는 탄핵의 무효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저와 유채고를 좀 자랑질을 한번 한다면, 저와 유채고가 저 책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죠? 과연 저들과의 싸움에서
구호인 탄핵은 무효다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의혹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죠? 그래서 저들이 봐도 감히 말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뭐냐면 이 민정수사관계에 대해서 유재수 관련된 수사를 하거나 또는 저희 울산 시장 수사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드리니까 그자들이 한 발두가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게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정준계 변호사님은 지금 그 관련 단체 소송 대리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지금 제가 그거 그거 하고 설명해 있습니다. 주셔야죠. 지금 그 부분 하고 계시다는 거 안내해 아, 주세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지금 요즘에 이 개표 거기에 무슨 QR카드 있잖아요. 네, QR코드. QR코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QR코드에 지금 무슨 정보가 있느냐, 그것으로 인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담당 네, 변호인이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나머지 정보 공개 청구를 안 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니까 필리핀 등 몇몇 나라에서는 QR코드 그 내용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그 선관위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다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걸 공개해야 향후에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넣어놨고 거기 제가 변호사입니다. 최성원 재판. 진실이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최성원 원장까지 포함된 현재 재판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최성원 원장의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인 신청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말했던 이경재 변호사랑 무지 싸웠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경재 변호사,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최성원 원장이 증인 신청을 한다고 재판부가 꼭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냐. 재판부가 받아들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나오실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나올지도 모르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최성원 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못했다고 역사의 한 줄을 써야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나오신다면 그거는 박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 아직은 진실이 밝혀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대로 변명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의 재판이 개판이라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통해서 얘기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재판 기간이 구속 기간이 6개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연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재판에 불출석이었죠.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 변명을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반박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공모로 몰려 있는 거죠. 제가 최성원 원장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대통령도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둘은 공범이 돼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에 대해서 암묵적, 추측, 기타 등등 해가지고 상황이 이런 거로 봐서는 공모했을 걸로 보인다.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셔야 된다. 말씀하셔야 된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자. 그리고 네가 진실을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최 원장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 말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삼성 말과 관련돼서 삼성 측과 얘기 나온 것을 대통령께 다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무엇을 얼마큼 말씀드렸어요? 일부 말씀드렸대요. 그러면 일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쏘인 거죠, 대통령. 왜 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었던 이런저런 10가지의 팩트가 만약에 있었는데 10가지 팩트를 대통령께 다 말씀드렸다면 대통령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삼성 측에 삼성 말과 관계된 또는 승마협회와 관계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뭐겠어요? 아니겠지요. 대통령이 어떠신 분인데. 당신이 전부를 얘기하지 않고 일부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을 침핑한 것이다. 그 점을 법정에서 현출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뇌물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가 있어요. 법정에서 계속 문제가 된 건 뭐예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자 사이에 무슨 대가관계나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됐어요. 그런데 뇌물을 공무원도 아닌 최소원이 왜 뇌물죄로 처벌을 받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 핵심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한 간에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법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박근혜 대통령님과 최소한이 공모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판단 받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안 하실 수도 있고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인 신청하는 게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온갖 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저한테 하더니 심지어는 일부 유튜브에서는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망은 어떠냐?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아마도 최서원 원장의 사건은 1월 달에 한 번 더 재판하면 2월 가기 전에 항소심 결정 날 거고요. 상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상고할 거예요. 최서원 원장은. 왜냐하면 형이 확정돼 버리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떠나서 저쪽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실적인 점까지 고려해서 아마 상고를 할 거로 보이고, 대통령님은 어떨까요? 저는 두 사건 병합됐잖아요. 그렇죠? 아마 1월 달 가기 전에 한번 심리 열리고 바로 결심하면 2월 가기 전에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항소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항소한 적이 없거든. 하지도 않으실 거고, 마찬가지로 아마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될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언제 석방되느냐, 언제 전체적으로 사면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습니다.